북유럽의 하늘과 대지는 지금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한때 유럽의 최강국이라 불리던 독일과 프랑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소식. 그것은 바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한국산 무기를 잇따라 도입하며 유럽의 방산 지형도를 완전히 뒤집고 있다는 사실이다. 폴란드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24는 스웨덴이 한국제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스웨덴은 현재 27문의 아처 자주포를 운용 중이지만 혹독한 북부 지형을 감당할 추가 전력을 찾고 있다. 바로 그 대안으로 거론된 것이 한국의 K9 자주포였다. 이 매체는 스웨덴이 검토 중인 다른 후보로 독일제 RCH-155 궤도형 자주포를 언급하며 두 시스템을 비교했을 때 K9이 기술적 완성도와 운용 신뢰성, 그리고 이미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인접국들이 운용 중이라는 점에서 현실적 최선의 선택이라 평가했다. 더 주목할 점은 이 정보가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스웨덴 국방부 내부 문건에서 흘러나온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스웨덴이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실제 도입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노르웨이의 움직임은 더욱 구체적이다. 노르웨이에는 기존에 추진하던 유럽제 무기 도입안을 전면 수정하고 한국산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 즉 K-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도입을 결정했다. 그 규모는 무려 18억 8천만 달러. 노르웨이는 15에서 20기의 발사대를 구매하며 폴란드와 사우디, UAE, 에스토니아에 이어 한국의 대표적 방공체계를 받아들이는 5번째 나라가 되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무기 수입이 아니다. 노르웨이는 과거 K2 흑표 전차를 시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도 독일의 레오파르트 1을 선택한 전례가 있다. 당시 이유는 위기시 유럽 내 공급망이 더 안전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다. 전시에 진짜 중요한 것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제때 도착하는 전력이라는 냉정한 교훈을 얻은 것이다. 노르웨이 내부에서는 K2를 놓친 것은 전략적 실수였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 전역이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노출된 지금 더 이상 전통의 방산 강국만을 믿고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현실이 이들을 한국으로 향하게 했다. 이처럼 북유럽에서 연달아 터져나오는 한국 무기 도입 소식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다. 이는 유럽의 전통적 군사 질서, 즉 독일, 프랑스 중심의 방산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각 변동이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움직이면 핀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같은 인접국들은 필연적으로 연쇄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제 유럽의 북단에서 한국의 기술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폴란드가 이미 증명한 K-방산 패키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은 단순히 무기 거래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통합방위 시스템으로 유럽을 재편하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선택은 하나의 선언이다. 이제 유럽의 안전을 지킬 무기는 유럽산이 아닐 수도 있다. 그들의 판단은 냉정하다. 품질과 납기, 그리고 전장에서의 실전성,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라는 것이다. 유럽 언론들은 이 흐름을 두고 한국은 이제 유럽의 무기 창고가 아니라 유럽의 생명줄이 되었다고 표현한다. 러시아의 그림자가 여전히 짙게 드리운 지금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생존의 보증서로 불리고 있다. 북유럽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이제 단순한 거래를 넘어 유럽의 전략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 전차, 자주포, 미사일에 이어 전투기까지 한국산 무기가 유럽의 하늘과 대지를 덮어가는 이 흐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중심에는 바로 K9 자주포와 천무 미사일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은 유럽 전체의 방산 정책을 뒤흔들었다. 그는 재집권 이후 유럽을 향한 관세 폭탄을 선언하며 사실상 동맹 관계를 무력화시켰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의 병력과 자원을 이용해 그린란드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한 유럽연합에 대해 트럼프는 2월 1일부터 10% 관세, 6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군사적 압박이었다.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과 동시에 미국의 경제 제재라는 이중 포위망에 갇히게 된 셈이다. 이 충격적인 결정은 유럽 내에서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불러왔다. 독일 의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우산 아래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프랑스 역시 자국 방산 독립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유럽의 무기 생산 능력은 전쟁 수행에 턱없이 부족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공급하기로 약속한 100만 발의 포탄조차 7개월이 지나도
30만 발밖에 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자급자족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유럽 각국은 결국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았다. 폴란드를 비롯해 이미 한국산 무기로 전력을 보강한 나라들이 실제 전장에서 성과를 보여주자 유럽의 시선은 급속히 한국으로 쏠렸다. 한국처럼 빠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실제로 납품이 이뤄지는 국가가 또 있을까? 이 질문이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오히려 한국 방산산업에 기회로 작용했다. 미국의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유럽의 움직임이 한국이라는 제3의 선택지를 향하도록 이끈 것이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한국 무기 도입 결정은 미국산 무기는 비싸고 납기가 길며 러시아제는 신뢰할 수 없고 유럽산은 생산 속도가 느리다. 결과적으로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시대에 필요한 즉각적 전력 보충 능력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트럼프는 유럽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무료로 방어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나토 동맹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발언이었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 스스로 방어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 그 과정에서 K방산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유럽의 현실적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유럽 외교가들은 트럼프의 한마디가 수십 년 된 동맹을 깨뜨렸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력이다.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먼저 움직였고 그 흐름은 스웨덴과 핀란드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은 역설적으로 한국을 유럽의 새로운 무기 공급축으로 부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유럽 내부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던 유럽 중심의 무기 조달 체계에 반기를 드는 국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산만 써야 한다는 고집은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에 불과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전선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설비를 늘리는데 수년이 걸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수백 대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완성해 출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트럼프의 압박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강화시켰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유럽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한 것이다. 그 이름은 한국이었다. 이제 유럽의 무기 시장은 더 이상 독일, 프랑스의 독점이 아니다. 트럼프가 흔든 세계 질서의 균열 사이로 한국의 기술이 유럽의 중심으로 파고들고 있다. 정치적 위기와 군사적 공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태도 속에서 유럽이 선택한 새로운 방향. 그것은 과거와의 결별이며 한국과의 동맹을 통한 재무장이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유럽을 흔들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폭탄의 파편 속에서 K방산이라는 이름이 유럽의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의 기자단이 한국으로 직접 날아왔다. 그들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왔다. 유럽 언론에서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빠르게 무기를 생산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폴란드는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기자단은 먼저 창원의 현대로템 공장을 찾았다. 공장 안으로 들어선 순간 생산 현장이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불과 4달 전 주문한 물량이 이미 조립을 마치고 시험 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립 중인 차체와 완성 직전의 전차, 그리고 나토 표준 위장 무늬를 입은 차량이 40에서 50대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말했다. 이건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다. 이어서 방문한 곳은 한화의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었다. 그곳에서도 기자단은 또 한 번 놀랐다. 생산 플랫폼에는 폴란드 국기와 폴란드어 표지판이 걸려 있었고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K9 자주포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사막 위장 도색을 하고 있었다. 이는 폴란드 물량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조사 결과 그 차량들은 이집트로 수출될 예정인 200문의 K9 썬더였다. 디펜스 24는 그날의 현장을 이렇게 전했다. 한국의 방산 생산 인프라는 유럽에서는 꿈도 꾸기 힘든 수준이다. 한국은 주문 후 몇 달 만에 실물 전차와 자주포를 납품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다. 전 세계가 공급망 불안으로 흔들릴 때 한국은 이미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었다. 이 실사 보도는 유럽 전역에 충격파를 던졌다. 독일과 프랑스의 언론은 한국의 생산 속도는 유럽 방산 구조 전체를 위협한다고 논평했다. 실제로 유럽의 무기 생산 체계는 복잡한 승인 절차와 노동 규제로 인해 비효율적이었다. 반면 한국은 설계 생산 시험 납품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된 국가 단위 방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폴란드가 체결한 계약 규모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기, 총액 30조 원이 넘는 초대형 계약이었다. 그중 이미 17조 원어치가 납품 완료된 상태였다. 유럽 언론은 한국이 약속을 지킨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은 이 보도를 보고 즉시 움직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유럽이 자력으로 방위력을 재건하기 어렵다면 한국과 손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는 단순한 무기거래가 아니라 산업동맹의 서막이었다. 현대로템과 한화, LIG 넥스원, KAI 등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은 이미 나토 표준 규격을 충족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폴란드뿐 아니라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까지 생산 협력을 논의 중이었다. 이른바 K방산 벨트가 유럽 대륙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군사 분석가들은 이 흐름을 K방산의 유럽 상륙이라 부른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조립 공장이 아니다. 유럽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제조국가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수출 실적이 아니라 신뢰와 납기, 그리고 압도적인 품질로 유럽의 신뢰를 얻고 있다. K2 전차는 폴란드 현지에서 부품 조달률 50%를 달성했고 2030년에는 70% 현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 문화 이전이다. 유럽 각국의 군 관계자들은 이제 한국의 방산 시스템을 국가급 솔루션이라 부른다. 하나의 무기뿐 아니라 교육, 정비, 공급, 생산 라인까지 모두 패키지로 제공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디펜스24의 마지막 문장은 상징적이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법을 수출하는 나라다. 이 문장이 유럽 전역을 울렸다. 그리고 그 울림은 이탈리아 총리의 서울 방문으로 이어졌다. 2025년 가을,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서울에 도착했다. 19년 만에 이탈리아 총리 방한이었다. 이 짧은 방문은 유럽 외교 무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단순한 친선 외교가 아니었다. 멜로니 총리가 직접 밝힌 의제는 바로 K방산 협력. 유럽의 심장부에서 온 지도자가 한국과의 방산 동맹을 공식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멜로니 총리는 한국을 G7 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탈리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방위산업의 재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유럽 방산 질서가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이탈리아의 의도는 분명했다. 유럽 중심국들이 주도하는 조달 프로그램, 이른바 SEAP, Secure European Armament Program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었다. 이 제도는 유럽 내에서만 무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내부 금융 지원 시스템이다. 겉으로는 유럽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독일과 프랑스의 산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폐쇄적 보호막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론을 무너뜨렸다. SAAP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유럽의 국경에서는 이미 위기 신호가 쏟아지고 있었다. 러시아의 군사 압박,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제재, 북극권에서의 긴장 고조, 유럽은 사방이 적이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공급망 안정을 외쳤지만 현장에서는 무기 생산이 지연되고 전선은 비어 있었다. 멜로니 총리는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유럽 내부의 조달만으로는 우리 군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한국의 생산력과 기술력은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줄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의 말은 곧 선언이었다. 이탈리아는 독일과 프랑스가 구축한 유럽 중심 방산 체계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 배경에는 냉혹한 위기감이 있었다. 이탈리아는 최근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 도입 협상이 결렬되며 전력 공백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도 납기가 지연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유럽의 생산 속도는 현실과 맞지 않았다. 반면 폴란드가 계약 후 몇 달 만에 실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받아낸 장면은 이탈리아 군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멜로니 총리는 한국 방문 중 한화와 현대로템, LIG 넥스원, KAI의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았다. 그는 특히 KF-21 보라매의 시험비행 영상을 시청한 후 이렇게 말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닙니다. 유럽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즉시 G7이 한국을 새로운 동맹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이탈리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느린 조달과 복잡한 승인 절차에 묶여있을 수 없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결정은
유럽 내방산 블록 균열의 시작이었다. G7 내에서 처음으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공식화한 이탈리아의 행보는 유럽의 방산 주도권을 사실상 동아시아로 넘긴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K-이탈리아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방산 협력 체계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K2 전차의 현지 조립, K9 자주포의 부품 생산, 그리고 KF-21 전투기의 공동 연구까지 이 모든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멜로니 총리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그것은 유럽의 방산 철학을 완전히 바꾸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귀국 직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유럽은 한국과 함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낡은 시스템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미래이고 우리는 그 미래에 투자합니다. 그 한마디로 이탈리아는 유럽 방산의 틀을 넘어 아시아와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곧 유럽 전체의 전략 지도를 바꾸는 서막이 되었다. 이탈리아의 결정은 유럽 전역에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프랑스와 독일 중심으로 돌아가던 기존의 방산 질서가 붕괴되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재빠르게 한국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국은 물론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핀란드까지 한국형 무기체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하늘을 지배하는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있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국산 초음속 다목적 전투기로 미국의 F-35와 비교될 만큼 높은 성능을 자랑한다. F-35 한 대의 가격이 약 800억 원, 연간 유지비가 100억 원이 넘는 반면 KF-21은 가격이 절반 수준인 900억 원대, 유지비는 30억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지거리와 공대공 전투력은 F-35의 85%에 달한다. 성능과 효율의 완벽한 균형, 이것이 유럽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KF-21이 한국형 FBW 비행제어 시스템과 AES-A 레이더를 포함해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방위 주권의 상징이었다. 미국이나 유럽의 허가 없이 부품을 교체하거나 개량할 수 있는 진정한 독립형 전투기. 폴란드와 필리핀은 이미 F-16 대신 KF-21을 도입 논의 중이며 이탈리아 또한 공동 생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하늘의 혁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은 공중 방어의 핵심 축인 천궁-2 시스템으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천궁-2는 요격 고도 40km, 요격 속도 마하 4.5, 성공률 97%를 자랑한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PAC-3보다 빠르고 러시아의 S-400보다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하나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 MFR을 기반으로 단 한 세트의 시스템으로 동시에 18개의 목표를 추적할 수 있다. 이 성능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전으로 입증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가 천궁-2 도입을 결정했으며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은 한국을 직접 방문해 계약 규모 1조 4, 770억 원을 확정했다. 지금 중동의 하늘은 한국산 레이더가 감시하고 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보고 경악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방공체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다. 유럽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가 100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한국은 30년 만에 따라잡았다. 이는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위기의식이었다. 프랑스의 군사주간지 디펜스 액츄얼라이트는 이렇게 썼다. 한국의 기술은 유럽의 느린 체계를 파괴한다. 우리는 그들과 경쟁할 수 없다. 폴란드의 사례는 이미 결과로 증명되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천무 올인원 패키지로 제공되는 K방산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전력 재편 솔루션이다. 폴란드군은 이미 현지에서 K2 전차의 부품을 직접 조달하며 2030년까지 70% 현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는다. 대신 생산 능력을 이전한다. 나토 회원국 10개국이 2025년 기준으로 한국형 통신체계 KTDL과 K9 정비 시스템을 공식 규격으로 채택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표준의 이전이었다. 나토의 훈련 매뉴얼이 한국식 장비 운영 체계에 맞게 수정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전투 체계의 중심이 이제 한국 기술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변화는 유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던졌다. 이제 유럽의 방위 표준은 메이드 인 코리아로 향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던 생산 중심 구조가 무너지고 한국이 구축한 신속 생산 고품질 실전형 시스템이 유럽 전체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다. 전쟁의 방식을 설계하고 방위 시스템의 구조를 재편하는 표준국으로 진화했다. 유럽의 장군들은 이제 작전 지도 위에 새로운 표시를 한다. K-System Compatible. 한국 기술에 맞춰 전력을 조정한다는 의미다. 하늘과 대지를 넘어 이제 한국의 기술은 유럽의 군사 DNA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이제 유럽은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닌 새로운 안보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의 기술, 독일의 장비, 프랑스의 외교력이 세계 질서를 움직였다면 지금은 한국의 기술과 속도, 그리고 정밀함이 국제안보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30년 전 러시아로부터 부품 몇 개를 도입하던 한국이 이제 그 러시아의 무기를 압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폴란드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무기를 판 것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은 방위력을 만드는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요약한다. 한국 운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전력 창조자다. 유럽 각국의 국방부와 군수 담당자들은 이미 K-방산 모델을 자국 시스템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생산 공정, 납품 속도, 현지화 전략은 이제 유럽의 교범이 되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 무기는 이제 나토의 교범이다 라고 평가했다.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만든 K9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자주포 시장을 장악했다고 분석했다. 단 한 세대 만에 한국은 유럽 방산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뒤에는 수많은 시련이 있었다. 한국은 오랫동안 기술 종속국으로 불렸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부품 하나 수리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 제약이 오히려 자립을 자극했다. 1990년대 불곰 사업으로 도입한 러시아 부품들이 국산화의 씨앗이 되었고 30년 뒤 그 씨앗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로 피어났다. 유럽이 지금 한국을 찾는 이유는 단순하다. 확실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자마자 생산을 시작하고 납기일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는다. 이는 방위산업의 핵심인 신뢰를 증명한 사례다. 프랑스, 독일, 미국 모두 이 점에서 한국을 따라잡기 어렵다. 이제 유럽의 무기 규격은 한국 기술에 맞춰 바뀌고 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는 이미 KTDL 통신체계와 K9 정비 매뉴얼을 나토 표준으로 등록했다. 유럽의 병사들은 한국식 전차조종법을 배우고 한국산 무기에 맞는 전술교범으로 훈련을 받는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단순한 상표가 아니라 국제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K표준 시대라 부른다. 이는 일본의 기술력이나 미국의 자본력과는 다른 차원의 경쟁력이다. 한국은 실전성과 속도, 그리고 비용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완벽히 결합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구현하지 못했다. 지금 유럽의 방산 관계자들은 하나의 문장을 자주 인용한다. 전쟁은 기다리지 않는다. 한국은 바로 그 진리를 몸소 보여주었다. 단 몇 달 만에 수백 대의 전차와 자주포를 납품하고 몇 년 만에 자체 전투기를 띄운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무기산업의 성공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평화를 수출하는 나라로 진화한 한국의 초상이다. 전쟁 한가운데에서도 균형과 협력을 선택하며 기술을 통해 억제력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평화. 그것이 오늘날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다. 이제 유럽의 지도자들은 묻는다. 우리는 왜 한국처럼 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한국은 묵묵히 답한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했다. 전쟁이 세계를 위협하는 시대에 유럽이 선택한 해답은 다시 한국이었다. 그 선택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서약이었다. 이제 유럽의 전선에는 한국의 기술이 흐르고 유럽의 하늘에는 한국의 레이더가 빛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진리가 새겨져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기준